그러면 이제 하나씩 문제점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김 교수님도 그렇고 김 대표님도 지금 육아휴직 사용하신 경험에 대한 면접조사 같은 거 진행을 하시고 또 아빠들 많이 만나고 계신 입장이잖아요. 그 육아휴직 사용의 애로를 어떻게 호소하는지 구체적인 실례 어떤 분이 어떤 애로를 호소하시는지 좀 일단 듣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 계셨어요. 일단 직장 안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쓴 사례가 없으니까 선례가 없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꺼내지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당장 애 볼 사람 이제 그 아내분들 육아휴직 끝난 시점에서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에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하겠다. 아빠가 이렇게 나섰는데 직장 안에서 이게 말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차장님,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나. 뭐 평소에 회식 문화나 아니면 뭐 기업 문화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도 강하고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는 게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애 보겠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쓰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떨어진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이걸 이해해 줄까 과연. 예,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전략을 세워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육아휴직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어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냥 편하게 저 육아휴직 쓸게요. 이런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여러 뭐 말 자체가 안 떨어진다라는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주로 서고 싶은 요즘 젊은 아빠들 만나보면 뭐니 뭐니 해도 서고는 싶지만 그런 직장 문화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게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머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장 사실 애가 생기면 기저귀 값이라든지 분유 값이라든지 돈이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소득은 줄어들어야 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육아휴직은 그 그림의 떡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비용은 더 늘어났는데 그 전에 비해 육아휴직을 선택하면 이제 육아휴직 수당이 그 월급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죠. 이런 아주 말씀이신 엄청나게 거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아내분들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뭐 대기업 근로자면 굉장히 연봉이 높은 이런 분들, 아빠들도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나 육아휴직 하겠다라고 하면 계산기를 두드려 보더니 와이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돈 벌어오고 내가 뭐 그만두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다른 대안을 찾자 이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니까. 저는 육아휴직을 2번 한 사람과 책을 같이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그분 얘기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분은 다행히도 아내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육아휴직을 2번 쓰고 남편이 2번째 육아휴직을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 자녀들은 그 굉장히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안정적인 그 공무원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돈 문제였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들어오는 급여가 얼마길래 이렇게 또 아이들을 진작 키우신 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얼마길래 이렇게 경제 문제가 된다고 하느냐. 우리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한액이 있죠. 제도가 좀 복잡한 편이에요. 일단 일반적인 규정을 말씀을 드리면 남성, 여성 모두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는데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150만 원, 하한액이 대략 한 5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4개월 이후에는 그게 또 100만 원으로 상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째부터 1년 12개월째까지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이 월 1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니까요. 그것도 이제 25%는 복직하고 6개월 이후부터 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75만 원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그나마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감행할 여지가 있지만 외벌이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라는 건 사실상 뭐 거의 경제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도 자체를 탓하기보다 제도에 아예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우리가 또 그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로 잡을 수 있습니까? 제도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예.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육아휴직 급여를 원천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개는 보면 계약직이거나 비정규직, 뭐 시간제, 파트타임에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취약한 여건에 있는 분들은 고용보험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활용률을 보더라도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언강생신 꿈도 못 꾸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대기업이나 대기업 근로자들을 쓰고 있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 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던 여성이 쓰던 대체 인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회사 안에서 또 조직 안에서 동료들 눈치를 좀 덜 보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있고 또 보편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내가 쓰면 다음에는 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죠. 또 오히려 나아가서 뭐 남성이 육아휴직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멋있다 이러고 주변의 직장 여성 동료들은 팬클럽이 생기기도 하고 팬클럽까지요? 뭐 후배들은 선배님이 쓰시니까 저도 따라 쓰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한 명의 인력이 빠지게 되면 또 다시 대체 인력을 쓰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뭐 그런 경우에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제가 이번에 2019년도 예산안 정부 예산안 발표를 보면 그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출산급여를 월 50만 원씩 3개월간은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번에 예산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하려는 이제 의지는 표명이 됐죠.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 가입자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처음 그 지원인 것 같아요. 출산급여 우선 3개월이라도 50만 원이라도. 네, 그게 150만 원이네요.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는 고용보험 체계에 있거든요. 지금 육아휴직 급여가요. 그래서 고용보험 체계를 좀 탈피를 해서 보편적인 사회보험으로 따로 부모보험을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도 학계에서는 많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번 발의까지 갔었죠. 대표 발의까지. 좀 이렇게 힘을 모아서 그런 제도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그렇게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분들 포함시키기가 쉽지 않을 거는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선례가 없어서도 그렇고 이게 아직 그리 많이 안 하고 있는데 할당제 같은 게 들어오면은 훨씬 아무래도 제도 사용이 촉진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육아휴직 할당제는 사실 스웨덴에서 이제 한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14개월 육아휴직을 부부가 쓸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합산해서요. 그런데 여성이 쓸 수 있는 게는 12개월까지예요. 그 나머지 2개월은 남성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2개월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만 주어지는 선택을 주는 거는 주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성, 여성 모두 똑같이 1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할당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할당제를 육아휴직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배우자 출산휴가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보면 보장은 돼 있습니다. 유급 3일, 그다음에 무급 이틀 합해서 일주일 정도 출산, 배우자 출산할 때 이제 아빠들이 휴가를 쓸 수 있는데 지금 늘었죠. 10일까지. 예. 근데 이거를 선진국처럼 좀 더 늘리고 한 이거를 달로? 한 달 정도 늘리고 이 사용을 의무화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시간, 또 집사람은 많은 시간 누워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같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케어하는 방법을 배울 때 남성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출산 휴가를 1개월로 뭐 하면? 1개월이 될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무화 그거를 의무하는 것이 육아휴직 의무화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될 수 있는 맥락은 아닌 것 같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배우자가 쓰고 있을 경우에도 나머지 한 배우자가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병행할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육아휴직을 이렇게 할당하는 조금은 이렇게 강한 제도보다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같은 거 아주 잘 운용만 되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신축적으로 잘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돌봐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업 CEO 마인드 아닐까요? 일본의 파더링 저팬이라는 아버지 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이쿠 보스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어요. CEO에 그렇죠. 그런 CEO를 양성하게 그렇죠. 돼요. 그 직원들의 육아와 이 가정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응원을 해주는 그런 CEO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겁니다. 그게 이쿠보스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좀 어떤 캠페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끌고 있는 사단법인은 이름이 함께하는 아버지들입니다. 그 아빠들을 돕는 단체입니다. 뭘 돕느냐 하면 결국 아빠들의 아빠 노릇을 돕는 거고, 핵심적으로는 아빠들이 이제 그 아빠 노릇과 동시에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과 아빠 노릇의 양립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돕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하고 그 얘기를 하면은 같이 가는 문제가 아빠들의 육아 참여라는 주제인데요. 아빠들의 육아 참여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